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그 내용 이어서 여러분 교재 페이지에 어디냐면 138쪽을 좀 설명을 드렸죠. 138쪽에 아까 이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죠.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상징이라는 것은 이제 심볼론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표와 기의 문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38쪽의 아랫부분, 제일 마지막 단락, 거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의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기호의 경우는 기표와 기의 때 기호는 사인이죠. 문맥이 필요 없다. 전달의 경제성만 갖추면 된다. 예를 들면 별이란 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그런데 그 별이 스포츠나 문화계의 스타, 위대한 인물을 의미하거나 소망, 희망 등을 의미할 때 또는 윤동주 시의 자 오른쪽 보세요. 자 139쪽 별이 개인적이고 시적인 상징으로 의미의 폭을 넓혀간다면 상징화의 방향이다. 자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윤동주의 시에 보면 십자가가 두 번 나오죠.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윤동주 십자가를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두 번의 십자가가 나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좀 더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139쪽 둘째 줄. 십자가라는 단어 역시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나무나 쇠붙이 교회의 지붕에 있는 십자가다. 그러나 십자가가 상징으로 활용된 경우는 이러한 일차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복합적인 작용. 자,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예를 들어보자. 이 시에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십자가가 두 번 나온다. 1년에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가 걸렸습니다. 라는 구절의 십자가는 문자뜻 그대로 1차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연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 십자가는 시의 화자가 처한 정신적 국면, 그러니까 독립운동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 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대속, 그러니까 대신 속죄한다는 대속이 뭐냐면 대신 속죄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신 속죄함, 죄를 그 속죄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와 희생에 대한 결의와 연관된 고차원적인 정신세계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교회당에 걸려 있는 십자가는 일반적인 어떤 뭐 제도적 상징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십자가는 이걸 굳이 이야기한다면 무슨 상징이겠습니까? 개인적 상징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 상징. 윤동주의 개인적 상징. 개인적 상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고 그 개인적 상징을 다른 말로 상징의 재문맥화. 자, 이 상징의 재문맥화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같다고요? 개인적 상징.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거는 국화를 가지고 중년 여인의 원숭미로 서정주가 표현했죠. 시인이. 자, 그게 뭐다? 상징의 재문맥하다. 상징의 재문맥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개인적 상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에서도 이제 두 번째 십자가는 그런 개인적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징이라는 것을 밑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혹시 나온다면 그 139쪽의 박스에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은 대개 어떤 것을 표상하는 그 무엇 something that stands for something else 이렇게 나왔죠. 거기 그 두 번째 줄에 stand for라는 거 밑줄 쫙 쳐보세요. 이게 상징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징하다. 그걸 stand for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의는 한 번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는 감각적 표현물로서 상징들이 또한 내적 체험, 즉 감정 사고로서의 다른 것을 표상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이 뭐다? 그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좀 그러니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140쪽. 자, 그래서 140쪽을 넘기면 정리하면 기호가 단순성과 명확성을 나타나는데 반해 상징은 복합적이고 암시성. 상징은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암시성, 다의성,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호가 전달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상징은 관념 못지않게 상징적 매체어에 관심을 갖는다. 상징은 관념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 관념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상징이 좀 더 이제 복잡하다는 거죠. 자, 상징과 은유가 나옵니다. 상징은 아까 일대 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은유하고 혼동하기 쉽다. 상징과 비슷하게 은유도 원관념 내지 주지를 갖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근데 이 상징과 은유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 클랜스 브룩스 잘 빚은 항아리, 잘 빚은 항아리, 잘 빚어진 항아리 그걸 쓴 비평가죠. 다음과 같이 상징과 은유의 차이를 말한다.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로 생각된다. 자, 여기 상징에다 네모 쳐보세요. 박스에. 상징 네모 치세요. 그 다음에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 밑줄 쫙 치세요. 그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는 은유잖아요. 내 마음을 호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자, 여러분 상징 헷갈리시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님 있죠. 님은 같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님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님은 이분이 종교적인 승려니까 그 뭡니까 부처님. 그다음에 또 이분이 독립운동가니까 조국. 또 이 자체의 님은 사랑하는 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의미가.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상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 뭡니까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그 섬도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섬도 그냥 단순한 섬이 아니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어떤 연결과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바로 상징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모 쳐놓고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상징이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이와 대신이란 단어다. 은유가 원관념을 다른 세상에 전이한다는 것은 두 대상의 동일시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징에서는 원관념이 보조관념을 대신한다는 것은 각자의 속성은 속성대로 지니는 것을 전제한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줄 치세요. 140쪽의 밑에서 둘째 줄부터.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은유에서는 유추되는 대상끼리 상호 의존성을 가진 데 비해서 상징은 그 자체로 독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므로 의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 은유에다 가로를 묶으시고요. 상징에다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자, 다시요. 은유 가로, 상징 가로. 그래서 유추되는 대상끼리 상호 의존성, 은유. 그 자체로서의 독자성, 상징. 자, 오른쪽입니다. 141쪽. 그래서 상징이 좀 더 이제 다양하다는 거죠. 암시적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웰렉과 워런의 이제 은유와 상징 부분이 또 나옵니다. 밑에 보면. 상징이 이미지나 은유와 달라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반복성과 지속성에서 상징을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세 줄 밑줄 치세요. 그 다음 세 줄. 141쪽에 박스. 하나의 이미지가 한 번은 은유로서 환기될 수도 있지만 환기라는 건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묘사와 재현으로서의 지속적으로 거듭 나타난다면 하나의 상징이 되고 심지어 상징체제의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가 은유처럼 환기되면 그냥 그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나오죠. 님이 나오죠. 한용운의 님은 한 편의 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한용운 군말 전문.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티의 님이다. 장미아의 님이 봄비라면 마시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뭐 어쩌고 나오죠. 그래서 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상징한 거죠. 자, 넘기세요. 142쪽. 그래서 님의 침묵의 서문에 해당하는 군말에서 한용운은 자신의 님이 해저문 벌판에 돌아가는 길고 헤맨 어린 양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시집 전체 그의 님은 단지 종교적 구제의 대상으로서의 중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화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님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상징의 종류. 자, 밑에 보세요. 그 위에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 전략을 볼게요. 휠라이트는 상징을 협의 상징과 긴장 상징을 나눈다. 협의 상징은 거기다 동그라미처럼 써놓으세요. 좁은 의미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협의 상징 뭐라고요? 좁은 의미의 상징. 그래서 자, 그다음 밑줄 치세요. 협의 상징. 협의 상징은 과학의 언어나 관습적 상징처럼 공식적 정확성을 지니며
이미 한 사회나 조직에서 관습적으로 쓰여서 의미 해석의 테두리가 한정되어 있는 거. 이걸 협의 상징이랍니다. 근데 긴장 상징은 자, 또 밑줄 치세요. 복합적인 연상작용에서 긴장성을 끌어내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모호성과 다의성을 지닌다. 이게 바로 긴장 상징이다. 협의 상징과 긴장 상징. 자, 근데 다시 이제 긴장 상징은 거기 140쪽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밑줄 치세요. 긴장 상징, 거기 밑줄 치세요. 개인적 상징, 원형 상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마지막 줄 밑줄.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에다 1번이라고 쓰시고요. 원형 상징에다 2번이라고 넘버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개인적 상징. 143쪽. 자, 아까 이야기했죠. 개인적 상징은 뭐와 같다? 상징의 재문맥화. 자, 개인적 상징은 또 다른 말로 상징의 재문맥화와 같다. 자, 143쪽 보고 있습니다. 상징의 재문맥화를 우리가 개인적 상징이라고 한다. 자, 개인적 상징보다 상징의 재문맥화. 자, 143쪽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상징은 작가가 만든 상징이다. 제가 아까 분명히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한성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내 누님같이 생긴 꽃 밑줄 치세요. 3년의 넷째 줄. 내 누님같이 생긴 꽃 밑줄. 자, 이건 뭘 의미한다? 이건 뭘 의미한다? 아까 제가 써있는데 중년 여인의 원숭이.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거기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의 의미가 뭐다? 중년 여인의 원수입니다. 자, 서정주 이전에는 국가는 다 절기의 상징이었어요. 오상고절 뭐 이런 것처럼 또 사군자. 그런데 서정주가 느닷없이 중년 여인의 원숭미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다? 개인적 상징이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보세요. 143쪽의 마지막 줄 볼까요? 동양 문화권에서 국가는 오랫동안 매운 절기의 상징이다. 넘겨볼까요? 즉 서리의 차가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절기. 이걸 이제 오상고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서리를 오만하게 여기는 높은 절기. 써보세요. 그걸 오상고절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자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오상고절.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국가협회에서는 인고의 몸부림과 원망의 정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은 원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라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원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원망하지 마, 그 원망이 있고 막 바라는 원망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인의 정신적 완승미 맞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적 상징. 자, 원형 상징은 그 밑에 있죠. 이거는 신화와 역사, 종교 등에서 되풀이되는 이미지나 모티프를 말한다는 거예요. 물은 탄생, 죽음, 부활 이런 거. 또 바다 또한 생명, 모성, 죽음, 부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태양은 부성, 아버지의 성이죠. 부성. 그다음에 이제 뭐 피는 탄생, 죽음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원형 상징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이건 융이 이야기한 겁니다. 융. 집단 무의식은 누가 이야기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예가 뭘 것 같아요?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예.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시면 바로 이게 쓰세요. 이 백이민족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우리는 흰 옷을 입는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은 흰 옷 입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때 잘 타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그래도 백이민족인 거예요. 흰 옷을 많이 입지 않더라도. 그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집단이 무의식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곽재구의 사평역에서 시는 이제 이게 뭐 시가 되게 긴데 이 불과 빛이 있어요. 자, 불과 빛이 있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창조와 희망. 빛이라는 것은 정신적 영성을 나타내요. 자, 불은 창조와 희망. 자, 필기하세요. 빛은 뭐라고요? 정신적 영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적 성찰과 정서적 공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시의 특징은 개인적 성찰과 정서적 공감 이렇게 쓰세요. 이 시는 개인적 성찰과 정서적 공감을 나타낸다.
이게 이 시의 특징이다. 이렇게 필기하십시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5쪽의 시는 여러분이 자세히는 읽어보시고요. 제가 뭐 시를 뭐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불과 빛이 중요하다는 거고, 자, 넘기세요. 146쪽. 그래서 이 시에서 불빛은 시 전체에 온기와 활력을 넣는다. 톱밥난 난로의 불빛은 대합실의 어둠을 밝히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온기를 불어넣는다. 대합실의 사람들은 불빛을 바라보고 따스함을 느껴요.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상념에 잠긴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에 불비의 한 광주리에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비양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래서 불빛이 지닌 원형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나오죠. 빛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특성, 불은 창조와 희망이다. 톱밥난로에 그 불빛을 보거나 단풍 같은 차창 너머로 보이는 불빛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뭐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원형 상징은, 자, 이제 거기다 밑줄 좀 치세요. 마지막 단락 146쪽 첫째 줄. 한 개인의 작품을 인류 문화의 보편적 지평 위에서 해석함으로써 인간 심리와 문화의 공통성을 추출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밑줄 쫙 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이런 원형 상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원형 상징, 시에서의 중요한 원형 상징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그 의미를 토대로 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